안녕하세요. 채간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시대의 야사와 야담 3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야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야담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생각과 지혜 그리고 삶의 방식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담과 야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채간뜰과 함께 조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심성 좋은 나무꾼의 복. 봄날처럼 포근한 초겨울 어느 날이었다. 경희군 흥하문의 서쪽 좁은 문 앞에서 70은 대배는 영감이 담뱃대를 물고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한가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막 해가 지려는 때였다. 당나귀 위에 나무짐을 싣고 가던 총각이 그 영감 앞을 지나며 혼잣말로는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거 참, 내일 어머니 생신에 북어라도 2마리 있어야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영감이 나무꾼을 불렀다. 이봐 젊은이, 지금 뭐라 했지? 나무를 살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는 걸음을 멈추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영감님께 한 소리 아니요. 나무가 팔려야 말이지요. 답답해서. 나무 사실라우? 문에 붙어섰던 금장 군사가 그를 향해 걸음을 옮기자 영감이 잰 손짓으로 막으며 말했다. 네, 그 나무 삼아. 어디서 왔느냐? 네? 그 나무를 팔아주시겠다지 않아? 어디서 왔느냐? 영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회룡골 능 안에서 한 나무 입죠. 나무는 좋습니다요. 영감이 잠시 뜸을 들이고 나서 말했다. 회룡골 능이라면 어느 분을 모신 능이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상감님의 어머님을 모신 능이랍니다. 영감이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말했다. 그렇다면 능이 아니라 원소가 아니냐? 원소는 왕세자나 세자빈 그리고 왕의 사친들의 산소를 말하는 것이다. 영감님, 임금님을 낳아주신 어머님을 모신 곳이면 능이지요. 전 능이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도 낳아주신 은혜가 하늘 같아 돌아가신 뒤에도 지성껏 제사를 모시는데 하물며 임금님을 낳아주신 분이 아닙니까? 젊은이는 제법 열까지 올렸다. 그러자 영감은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말했다. 그럼 그래야지. 내 말이 맞다. 그건 그렇고 나무값은 얼마냐? 8푼입니다. 이자에게 8푼을 주거라. 영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까부터 옆에 있던 사람이 전대에서 엽전 8푼을 꺼내 나무 장수에게 주었다. 그 돈을 받은 젊은이가 말했다. 8푼이라 한 건 애누리를 하실 경우를 생각하여 1푼 더 부른 것이니 이걸 받으십시오. 젊은이는 받은 돈에서 엽전 하나를 되돌려주며 말했다. 영감은 속으로 비록 가난하게 살지언정 심성은 참 고운 자로구나 하고 8푼을 다 받아가라고 했다. 실은 7푼어치밖에 안 되는 나무입니다. 젊은이는 받지 않았다. 영감이 말했다. 난 아까 젊은이가 중얼대는 소리를 들었네. 다 가지고 가서 어머니 생일상에 올릴 고기라도 한 칼 끊어가게. 그리고 그 나무는 저 안에다 드리게나. 여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조심해서 가게나. 젊은이는 나무찜을 부리러 가면서 다시 걸음을 멈추고 방금 헤어진 영감을 불렀다. 영감님, 영감님. 나무 부릴 곳을 알려주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서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놈, 말 조심해. 어느 안전이라고. 저만치 가던 영감이 뒤를 돌아보며 그 사내를 제지하고서 말했다. 뭔 할 말이 있느냐? 오늘은 7푼어치를 8푼이나 받았지만 다음부터는 6푼 반에 들을 테니 더 사시겠습니까?
이틀 걸러 한 번씩 나무를 대드리겠습니다. 젊은이는 이런 대갓집에서는 나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것이다. 집이 커도 이렇게 큰 집은 난생 처음이요.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집에 단골로 되면 자신의 돈벌이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나무를 대놓고 쓰는 이 댁에서도 돈이 덜 들고 편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자주 나무를 살 필요가 없느니라. 모레 또 온다면 그때는 한 번 더 팔아주마. 네, 그럼 모레 옵죠. 영감은 나무집을 부리러 당나귀를 몰고 가는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음 지었다. 그는 아까 서연문 앞에서 능 얘기를 할 때 젊은이가 한두 번 입에 올렸던 상감 영조였다. 영조는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일, 즉 이국 편민 정책을 오랫동안 펼쳐오면서 전에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가를 살피기 위해 평민의 복장으로 별감 몇 명만을 변복 차림으로 따르게 하는 야간 자맹이 잦았다. 그러나 이제 70줄에 들어서고 보니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 자맹을 중단하고 요즘은 오늘처럼 서연문 앞에 나가 궁궐 담장 모퉁이에 앉아 지나다니는 백성들을 관찰하는 일이 중요한 일과 중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편전으로 들어온 영조는 젊은 나무꾼의 얘기가 귀에 선했다.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도 낳아주신 은혜가 하늘 같아서 돌아가신 뒤에도 지성껏 제사를 모시는데 하물며 임금님을 낳아주신 어머님이 아닙니까? 영조는 혼자말로 계속 중얼거렸다. 하물며 임금님을 낳아주신 분이 아닙니까? 하물며 임금님을. 사실 영조에게는 늘 어머니에 대한 한이 서려 있었다. 그 한이란 어머니의 신의를 부왕인 숙종과 함께 종묘에 모시지 못하고 육상궁이라는 별묘에 따로 모신 것과 산소를 능이라고 하지 못하고 소녕원이라고 한 것이었다. 하기야 그것이 영조의 잘못은 아니었다. 국법이 그러했다. 소녕원이라고 존봉하는 것도 되지 않을 것을 영조가 애써 그리 된 것이었다. 영조의 어머니 최씨는 무술이었다. 당시 궁중제도의 나인 궁녀는 한양 누대에 살고 있는 별감집 딸이나 누이들을 8, 9세 때부터 뽑아 대궐에서 시중을 드는 까다로운 절차를 연습시켰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 12세가 되면 비로소 임금 앞에 나가 심부름도 하고 음식 시중도 들게 되는데 그때 임금의 총애를 받아 아들이나 딸을 낳게 되면 상궁벼슬이 내려진다. 잘 되면 비내까지도 오르는데 숙종이 총애한 나인 중에 장희빈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장희빈은 중전 민씨를 패출시키는 데 성공하여 전궁으로까지 봉해졌다. 그러나 5년 후 숙종은 장희빈의 요약함을 뒤늦게 깨닫고 중전을 패출시킨 데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려 희빈 장씨의 처소에 발길을 끊었다. 숙종은 편전에 있지 않을 때면 궁궐 이곳저곳을 거닐곤 했다. 그런 정처 없는 발길이 어느 날 무수리들이 사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늦은 밤 어느 집 앞을 지나다 촛불이 켜진 방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 전경이 심상치 않았다. 소반에 경단을 차려놓고 절을 하며 무언가 간절히 비는 모습이었다. 수물이 간 넘은 무술이었다. 궁중에서는 삿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한 숙종이 수행하던 내간을 시켜 알아보게 했다. 상감의 출현에 깜짝 놀라 달려나온 그 무수리가 엎드려 구했다. 쇠내는 인현 왕후 마마의 보모 상궁 밑에 있는 무수리입니다. 오늘이 돌아가신 마마의 생신인지라 평소 즐겨 드시던 경단을 빚어 마음속으로라도 빌면 혹 꿈에서라도 운감하실까 하여 기원을 올리고 있던 중이옵니다. 감탄한 숙종은 그 무수리를 방으로 들게 하여 말했다. 왕은 무수리의 마음 씀씀이나 또 그의 못지않은 외모에 끌렸다. 장희빈에게 저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내 너를 벌하려는 게 아니다. 오늘 좀 피곤하여 여기서 쉬었다가 가려는 것이다. 무수리는 바삐 갈무리에 둔 이부자리를 펴 왕을 자리에 눕게 했다. 나인들의 방에는 반드시 새 이부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왕이 언제 불쑥 잠자리를 청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그런 이부자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뜨는 나인이 대부분이었다. 너는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대령하고 있어라. 왕은 내가 내게 명한 뒤 그날 무수리와 함께 침수에 들었다. 물론 내가는 그 사실을 혼자서만 알고 있어야 했고 왕은 그 최라는 나인을 찾는 횟수가 늘었다. 영조는 그렇게 태어났다. 왕의 아들도 되고 무수리의 아들도 되는 것이다.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어머니에 관한 모든 일들을 국법을 어겨가며 할 수는 없었다. 왕은 나무꾼이 부러웠다. 낳아주신 은혜가 하늘과 같아 정성으로 제사를 모시고 생신상에 북어 두어 마리 올려야 하는 것을 큰일로 생각하는 가난한 효심이 마냥 부러웠다. 영조는 그날 일찍이 서현문 밖으로 나가 나무꾼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주한 날이 되었건만 아무리 기다려도 젊은이는 오지 않았다. 혹시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가 싶어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서현문 앞에 나가 기다렸으나 그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젊은이가 나타난 것은 나흘 뒤였다. 서현문 밖에 나가 있던 영조는 와락 반가운 마음에 질문부터 던졌다. 어찌 된 것이냐? 젊은이가 말했다. 영감님 죄송합니다. 실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뭔 사정? 젊은이가 아주 송구스런 얼굴로 말했다. 제가 영감님께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은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능 안에 들어갔다는 죄로 그걸 몽땅 빼앗겼지 뭡니까? 삭정이와 솔가리 그리고 죽은 소나무 장작 아주 짭짤한 나무찜이었는데 능군한테 다 뺏겼습니다. 사정이 그렇기는 해도 영감님께는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먼. 너 이 사람에게 환냥을 주거라. 영조는 별감에게 말했다. 그러자 젊은이가 펄쩍 뛸 듯이 놀라며 말했다. 아니 영감님, 환냥이라뇨. 나무값은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6푼 반입니다. 환냥짜리 물건이 절대 못 됩니다요. 영조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것을 알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이니 사양치 말라. 아니, 제가 제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상을 주시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영조는 억지로 떠맡기듯 주었다. 돈보다는 저는... 젊은이가 하던 말을 끊었으므로 영조가 그 말을 잇게 했다. 돈보다는 다른 게 필요하다는 얘기냐? 영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혹 능의 안전과 친하신지요? 젊은이는 능관을 안전이라 했다. 능관은 각 고을의 수령과 같은 급이기 때문에 안전이란 말을 충분히 쓸 수가 있었다. 좀 알기는 하지. 그러시다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능한이 죽은 나뭇가지를 베는 것쯤은 허락하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젊은이는 참으로 순진한 데가 있어 영조의 마음에 더 들었다. 그보다 더한 부탁도 할 수 있는 처지다. 그러니 너는 내가 그 사람에게 서찰을 한 장 써줄 테니 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오거든 받아서 전해라. 편전으로 들어간 영조는 나무꾼에게 그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이런 내용을 적기 시작했다. 즉, 이 서찰을 가지고 간 젊은이에게 수복 자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 자리를 있게 하라는 어명이었다. 한참 기다리니 아까 영감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능간에게 전하라는 서찰을 가지고 나왔다. 젊은이는 이제는 나무를 하기가 아주 수월해지겠군 하며 빠른 걸음으로 소령원으로 갔다.
입구를 지키는 능군에게 안정께 전할 서찰을 가지고 왔다고 하고 한참을 기다렸다. 나무를 맘대로 해도 된다는 희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강감무소식이었다. 기다리다 못한 젊은이가 돌아서려는데 아까 그 능군이 달려 나오더니 말했다. 능관께서 급히 보자시니 어서 뛰어가 배워라. 숨이 찰 정도로 달려가 안전 앞에 읍하듯 서자 능관이 말했다. 내가 가져온 서찰은 상감마마께서 내게 보내신 정교다. 내게 수복을 시키라는 분부시니 착실하게 임하라. 젊은이는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아니, 그럼 그 영감이 상감마마란 말이잖아. 그렇다면 그 대갓집은 궁궐? 젊은이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기만 했다. 황금 개구리.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 별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다. 순조 때 상주에 살던 김이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성화로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나 번번이 과거에 낙방을 했다. 그래 벼슬을 단념했다. 달리 할 일이 없어 자기 아들들을 가르치면서 동네 아이들도 함께 가르쳤다. 그러던 어느 해 충청 경상도 일대에 큰 홍수가 났다. 모든 땅들은 개천이 되거나 사태가 나 황무지로 변했다. 지은 농사도 말짱 헛일이 되고 말았다. 굶주림에 허덕이다 못해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동냥지를 해야만 했다. 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화적이 돼 민가를 노략질했다. 좀 사는 집에는 여지없이 불안당들이 쳐들어와 조금 남은 양식과 세간, 소를 끌고 갔다. 김이순네 집에도 쳐들어올 것이 확실해 그는 벽장 속에 숨겨둔 조상 대대로 물려온 보물인 황금 연적을 종으로 부리고 있던 기돌이 품에 숨겨주며 뒷산에 올라가 있다가 화적대가 물러가면 내려오라고 했다. 그 연적은 개구리 모양의 10양중이나 되는 귀한 골동품이었다. 그러니 그런 보물을 품게 된 기돌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다. 주인 집도 이제는 다 망하게 됐고 앞으로 자기도 거지가 될 게 뻔하니 이참에 보물을 품은 채 도망쳐 제 살 길을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다. 기돌이 숨어든 곳은 충청도에 속한 섬 안면도였다. 그는 어물도가에 그 보물을 헐값에 맡기고 고기들을 싹쓸이에 샀다. 어떤 생선은 소금에 절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말리기도 하는 듯 제법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어 청주, 충주, 한양으로가 팔았다. 짭짤하게 장사가 돼 돈을 벌었다. 색시도 얻었다. 오붓한 가정을 꾸며 잘 살게 됐다. 그런 줄도 모르고 김희수는 어제나 저제나 하고 기돌만을 기다렸으나 꿩 구워 먹은 소식이었다. 가세도 기울 대로 기울어 이제는 끼니조차 있기가 어려워졌다. 머슴들도 다 다른 데로 갔다. 집안에는 아들 형제와 내외뿐이었다. 임야를 팔아 몇 해를 버텼으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다. 김희수는 풍문에 기돌이 안면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나섰다. 기돌만 찾게 된다면 보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두어 달 동안 헤맨 끝에 안면도에 도착한 김희수는 묻고 물어 겨우 기돌네 집 대문을 흔들었다. 기돌은 기진맥진에 있는 옛주인 김희순에게 우선 밥상부터 차려주었다. 요기를 하여 정신을 차리게 된 김희순에게 기돌이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소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희순이 말했다. 내 너를 찾아온 것은 내게 죄를 물으려는 것이 아니다. 풍문에 내가 아주 부자가 되었다기에 돈 좀 변통해 굶주림을 명키 위해 왔으니 안심해라. 기돌은 옛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크게 뉘우친 바 있어 사죄하며 말했다. 상전댁의 귀중한 보물인지라 팔아 없앨 수가 없어 그걸 담보로 생선을 사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만 소문처럼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집과 논 한 섬지기를 샀습니다.
어물도가에 진빚도 있고 해서 논을 팔아 황금 개구리도 찾고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김희수는 가족들이 걱정이었으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보름쯤 기다리자 내놓은 논 일부가 팔려 황금 개구리 연적은 도로 수중에 돌아왔으나 종문서를 환태할 수 있는 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굶고 있을 가족이 걱정되어 안면도에서 나오기로 했다. 그는 기돌이 여기저기서 변통해 온 노자 연량을 받아 배를 타고 서산으로 나와 상주 땅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문경이 닿게 되니 이제 상주도 멀지 않았고 피곤도 하여 쉬어갈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고갯마루 소나무 밑에서 각가 두루마기를 벗어 나뭇가지에 걸고는 앉았다. 바로 옆에 바위가 있어 황금개구리 연적을 올려놓고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찬란한 황금빛에 눈이 부셨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주 정교하게 개구리를 빚어 금방이라도 개굴개굴 소리치며 뛰어오를 것만 같았다. 우리 오대조께서 왕명으로 북경 사신길에 천자로부터 하사받은 저 황금 개구리 탓에 그때부터 재산이 늘고 자손도 번창해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팔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기신 보물이 아닌가.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는지도 모를 시간에 천둥 소리와 함께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세상이 온통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큰 비가 몰려오고 있었다. 급히 각각 두루마기를 벗겨 입고 뛰기 시작했다. 비 피할 곳이 마땅찮았다. 비를 쪼르르 맞은 채 한시경이나 달려 간신히 순막 안으로 뛰어들었다. 순막 안에서 품속을 더듬어 보니 황금개구리 연적이 없었다. 바위 위에 올려놓은 채 비 피하는 것만 급해 그냥 온 것이다. 이거 큰일 났다. 소나기라 금방 나리겠다. 인적이 드문 곳인데다 비까지 내렸으니 그 자리에 그냥 있으려니 하고 그래도 급히 고갯마루로 달려가 보니 웬 노인 한 사람과 그가 타고 온 말과 마부가 있었다. 황금개구리 연적은 없었다. 바위 위는 물론 주변을 샅샅이 살폈으나 보이지 않았다. 얼굴이 노랗게 굳어진 김희순을 보며 노인이 물었다. 무얼 잃어버렸소? 김희순이 사실대로 자초지정을 얘기하자 노인은 마부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예, 그 물건 돌려드려라. 마부가 머뭇거리며 내놓지 않자 노인이 다시 엄하게 말했다. 그 황금개구리 임자가 나타났으니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 그제야 마부가 김희순에게 황금개구리를 내주었다. 그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대를 이어 내려오는 보물임을 밝혔다. 그리고 나서 엽전 꾸러미를 마부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말했다. 내 집에 가서 상금을 줄 테니 그분한텐 한 푼도 받지 마. 그러면 제 인사가 아니지요. 김희순이 엽전을 다시 건넸으나 마부는 상전의 명이 있어 받으려 들지 않았다. 정 그러시다면 어르신이 사시는 동네와 조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후일에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은혜는 뭔 은혜. 주운 물건 임자에게 돌려주었을 뿐이요. 남의 재물에 검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법이요. 나는 살아가기 궁색한 형편이 아니니 그대나 빨리 돌아가 식구들 걱정이나 덜어주시오. 말을 마치기 바쁘게 노인은 말에 올라타 마부에게 빨리 몰라고 명해 떠났다. 김희순이 가는 순막과 반대 방향이었다. 할 수 없이 순막으로 돌아온 그는 널어놨던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뒤 상주를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다. 얼마 못 가서 내를 만났다. 비 온 뒤에 산골 개울이 합쳐져 급류를 이룬 넓은 내였다. 두루마기와 바지를 벗어 똘똘 뭉쳐 어깨에 얹고 냇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어떤 청년이 뒤에서 소리쳤다. 이내는 산골물이 합쳐 급히 흐르는 데다 여러 곳에 웅덩이진 데가 있어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날 따라오면 얕은 데로 건널 수 있습니다.
김희수는 그 청년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앞장섰던 청년이 어이쿠 소리를 내며 물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있었다. 저런 저런! 김희수는 급히 냇가로 나와 떠내려가는 청년을 따라 달렸다. 잠깐 그렇게 달리다 보니 청년 몇이서 반두를 들고 물속을 흩어 고기를 잡고 있었다. 여보, 젊은이들, 누가 저 사람 좀 건져주. 내 엽전 8량을 내겠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까지 8량? 그럼 이 황금개구리를 주겠소.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거짓말을 하겠소? 김희순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청년이 조고리를 벗어 던지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능숙하게 헤엄을 쳐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는 청년을 향했다. 그 청년은 초주검이 된 사람의 상투를 잡아 끌며 냇가로 나오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같이 고기 잡던 친구들이 몰려들어가 합심하여 두 사람을 냇속으로 끌어올렸다. 널브러져 있는 청년에게 먹은 물을 토하게 하자 이제 좀 정신이 드는 듯 했으나 그야말로 산송장이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 김희수는 그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냇가에서 가까운 동네로 옮겨 한 집으로 들어갔다. 간호를 하던 김희순이 말했다. 젊은 목숨 하나 살려줘서 참으로 고맙소. 내 약속한 대로 이 황금개구리를 주겠소. 황금개구리를 받은 청년들이 돌아가고 김희수는 계속 환자를 돌보았다. 이튿날 아침 주인에게 엽전 단량을 주어 살해한 뒤 교군을 얻어 환자의 집으로 향했다. 1시간쯤 걸려 도착한 그의 집은 으리으리하게 큰 집이었다. 김희순에게 자초지종을 얘기 들은 하인들이 그를 사랑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떡 벌어지게 차린 상이 들어왔고 늙은 하인이 그의 앞에 공손히 꿇어앉아 말했다. 물에 빠지신 분은 이 집 도련님입니다. 3대 독자, 외아들인 도련님을 살려주신 은혜 뭐라 감사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한 50리 되는 친구 양반댁 생신잔치에 가셔서 곁들이 때나 돼야 돌아오십니다. 그동안 제게 술을 올리게 하라는 도련님의 분부이십니다. 하오니 잔을 드시지요. 김희수는 반주에다 고기며 전야, 산채 등 진수성찬을 즐긴 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술 시중을 들던 노하인이 극구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며 말했다. 이대로 그냥 가시면 주인 양반께 제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주저앉아 집안 걱정,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나더니 한참 시끌벅적하다 조용해졌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사랑방 문이 열리며 들어온 한 노인이 김희순에게 넙죽 큰 절을 올리고 나서 말했다. 제 가문의 3대 독자인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고개를 드는 노인을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황금개구리 연적을 돌려준 바로 그 영감이었다. 하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언제 어떻게 은혜를 갚나 걱정했더니만. 옳거니 어제 고갯마루에서 바로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시작된 얘기가 자세하고도 길어져 황금개구리가 3대 독자 외아들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된 노인은 500냥을 풀어 그것을 찾게 했다. 황금개구리는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노인에게 황금개구리를 받은 김희순이 작별을 구하자 더 묵을 것을 간청했다. 양식 없는 식구들이 궁금하다는 말로 사양하자 노인은 200석가량 추수되는 토지 문서와 1,000냥의 돈을 내주며 손을 꽉 잡았다. 약소하다니요. 이건 너무 과람합니다. 저는 못 받겠습니다. 3대 독자 외아들,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셨는데 어찌 그 토지가 아깝고 또 그 돈이 아깝겠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받아주십시오. 노인이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으므로 김희수는 더 사양할 수가 없었다.
과연 황금개구리 연적은 복을 불러들이는 희귀한 보물이었다. 쇠전에서 사돈 만난 곳이. 이 얘기는 수사돈과 암사돈 간에 벌어진 일이다. 이첨지가 농으로 기르는 것은 황소였다. 몇 달 전부터 황소를 암소로 바꿔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리는데 무슨 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고 싶어졌다. 그래, 그런 뜻을 마누라에게 말했더니 마누라는 별 관심이 없다는 태도였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구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수? 너무 힘이 좋아. 내가 부리기엔 좀 벅찰 때가 종종 있기는 해.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 오래 부리다 보니 지루해졌다고나 할까. 실은 그것이 더 큰 이유였다. 읍내장이 서는 날이었다. 늦은 아침, 이첨지는 황소를 몰고 30리쯤 떨어진 읍내로 갔다. 쇠전이 가까워지자 소들의 울음소리며 거간들의 흥정 붙이는 소리들로 벌써부터 왁자지껄했다. 그런 쇠전 들머리에서 누군가 사돈 하고 불러 바라보니 수사돈이 속옷비를 잡고 서 있었다. 수사돈과 암사돈은 서로 반가워 다가서며 안부 인사에 바빴다. 그동안 무탈하셨어요? 네, 덕택에 사돈댁도 별거 없으시죠? 그럼요. 웬일로 나오셨어요? 이 황소를 암소로 계비하려고 왔어요. 사돈은? 하하, 이런 일이 다 있나. 난 이 암소를 황소로 계비할 생각인데 이런 우연도 다 있군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선 소들을 저기 한쪽에다가 매놓고설랑 쇠전을 한 바퀴 돌아봅시다. 시세도 알 겸. 그러고 나서 거강꾼들한테 좋은 일을 할 것 없이 우리 서로 소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좋지요. 그렇게 합시다. 수사돈과 암사돈은 의기투합되어 소 시세도 자세히 알아보며 쇠전 구경을 한참 한 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주막으로 들어갔다. 점심때가 훨씬 기울어진 시간이라 둘 다 출출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술국 한 뚝배기에 막걸리를 시켜 권커니 잡거니 했다. 주로 작년 농사 결과에 대한 얘기와 이제 곧 시작해야 될 농사 계획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런대로 서로 흠잡히거나 신뢰되는 얘기는 없었다. 시세대로라면 황소가 조금 더 값이 나갔기 때문에 암사돈이 수사돈에게 그 돈을 건넸고 술값도 계산했다. 수사돈이 말했다. 돈을 더 얹어 받은 데다 공술까지 마신 내가 미안해서 안 됩니다. 거강꾼들에게 뜯긴 돈이 없으니 이번에는 내가 한 잔 사리다. 암사돈이 사양했으나 수사돈은 막무가내였다. 둘은 자기네 소들이 매여 있는 게 훤히 배는 다른 주막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도 역시 식사는 않고 술국 한 뚝배기를 가운데 놓고 대포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미 거나하게 치기가 오른 데다 마시는 술이라 두 사람은 모두 호탕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미 그 어려운 사돈지간이 아니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암사돈이 물었다. 아니, 그동안 항소를 키워 그렇게 힘이 좋은 모양이지요? 이제 우리 항소를 데려가 키우면 사돈도 힘이 세지시게 된다오. 하하하, 술이 들어가 하는 흰소리가 아니라 난 요즘도 밤일로 마누랄 귀찮게 굴어 주책바가지라고 욕을 먹는다오. 네 참. 허허, 대단하십니다. 아니, 사돈은 그거 밤일 재미를 잃었나요? 나도 아직은 그 재미를 자주 보는 편이요. 하지만 아직 우리 마누라쟁이는 귀찮아하지는 않아요. 초로의 두 사내 얘기를 귀담았는지 주막 주인은 한창 까르륵거리고 나서 말했다. 해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 만화님들을 생각하셔서 빨리들 일어나시오. 하마 시간이 그렇게 됐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더니만 이거 원. 수사돈이 서둘러 계산을 하고 나서 말했다. 아직 주전자가 묵직하네. 이 주전자나 다 비우고 일어납시다. 남은 술은 두 사람의 잔을 거의 다 채울 만치였다. 그 마지막 잔을 다 비우고 나서야
두 사람은 소를 메어 놓은 곳으로 갔다. 수사돈이 말했다. 우리가 소 바꾼 거 아시지? 그럼요. 내가 황소, 사돈이 암소지요. 몰고 가는 것보다는 타고 가는 게 낫겠어요. 암사돈이 황소 위에 먼저 올랐고 뒤따라 수사돈도 암소를 탔다. 초나올 달빛이 흐릿하게 퍼져 있는 밤이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실할 수 있을 만치 손바닥으로 자기를 태운 소 엉덩이 짐을 탁탁 두드리며 길을 재촉했다. 그들은 서로 가는 길이 반대 방향이었다. 졸다 깨다 하면서 집에 도착한 것은 밤이 이슥해서였다. 마누라가 나와 소를 외양간에 몰아놓고 들어오는 사이 이첨지는 벌써 알몸으로 펴져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마누라도 고쟁이 바람으로 이불 속을 파고들었다. 이내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고 밤일의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 날이 밝았다. 마누라는 벌써 부엌에 나가 모양이었다. 윗목에 벗어 던졌던 바지 조거리와 조끼를 입고 이불을 개려는데 못 보던 이불이 보였다. 방 안을 살펴보니 세간이며 모든 것들이 눈에 설었다. 소를 타고 왔는데 그렇지. 바꾼 암소가 내 집을 알 수가 있나.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큰 탈 났어. 암사돈 집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어젯밤일 재미를 본 게 사돈 마누라? 이 기막힌 노릇을 어쩌나.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면서 아침상이 들어왔다. 아버지, 저희 집엔 웬일이세요? 아침상을 내려놓던 딸이 기겁을 해 소리쳤다.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로 바뀌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제 암사돈이 얘기하는 푼수로 보아 내 마누라도 밤일 재미를 받겠군. 아버지, 웬일이시냐니까? 쇠전에서 내 시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어휴. 아가, 내 시아버지 웬 한숨이라니? 마루를 울리는 발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렸다.